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연봉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연봉협상도 제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제가 연봉협상 했던 방향성과 성공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합격을 해. 임원 면접까지 해서 통과를 하면 합격 통보 메일이 보통 오면서 합격 통보 메일을 보내줄 때 보통 이제 평판 조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처우 협의 서류를 내라. 이렇게 보통 보내는데, 물론 평판 조회는 스타트업이나 SI 바닥에서는 평판 조회를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저쪽에 한 달 익어서 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대이직의 시대이면서도 이제 이직을 많이 하는 것도 하지만 한 명 뽑을 때 되게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꼭 평판 조회를 무조건 해요. 내부적으로 합격하기 전에도 해보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평판 조회를 만약에 요청을 하면 보통 내가 지정하는 사람 A, B라는 사람한테 보통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 업체가 자기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평판 조회를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하니까 웬만하면 나한테 되게 우호적인 사람한테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호적인 사람들도, 근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우호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조금 알던 사람한테 부탁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 꼭 이직을 여러 번 하거나 할 때, 아니면 전 회사에 있을 때 꼭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꼭 만들고, 그리고 나올 때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오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되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A 회사에서 내 프로젝트의 뭐 리더, PM이라든지, 두 번째 회사에서 나랑 동료 개발자라든지 후배, 이렇게 다르게 해서 평판조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한 회사에다 다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한테 평판조회를 하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우협의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처우협의 서류를 내라고 하면 뭐를 내라고 하냐면, 너가 만약에 뭐 5년 차면 5년 차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건강보험 자격증시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떼면 내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근무했는지가 다 나와요, 회사를. 그거 내면 되고, 3년치 그 원천징수는 홉텍스에서 내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최근 월급은 이제 회사에 인사 시스템이 있으면 인사 시스템에서 급여 명세를 떼면 되고, 아니면 없다면 그냥 내 월급에 찍힌 급여를 이제 뭐 은행 들어가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내줘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과연 내 급여를 정확하게 다 보여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총 그냥 월급만 보여주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퀘스천이 나오는데, 제 경험상 저도 옛날에 이제 뭔 모를 때 여러 가지 회사 해봤지만, 그냥 급여만 주는 것보다 내 급여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을 때 확실히 그쪽에서도 내 급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회사에 맞는 항목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정 과목에 딱딱딱 맞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채워서 피드백을 주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제 경험상 나의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을 때 오히려 더 피드백이 좋았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급여에 대한 정보는 다 주는 게 좋다. 여기에는 성과급 정보도 자세하게 주는 게 좋다. 그래야 그 회사에서도 성과급 구조가 이 회사랑 당연히 다를 텐데, 우리 회사 성과급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답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랑 성과급은 정확하게 다 알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동의서랑 각종 사인 서류들은 이제 당장 내라는 건 내면 되고, 이제 실물 서류는 입사하는 날 가서 제출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를 했어. 그럼 이제 답장의 메일을 써야 되잖아요. 답장의 메일을 그럼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부터 연봉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내가 만약에
22년도에 이직을 한다. 22년도에 아니면 21년도에 한다. 여하튼 내가 이직하는 연도에 이직을 하면 그 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만약에 22년도에 이직을 한다고 하면 22년도에 이직을 하면 그 연도 두 개가 20년도랑 21년도잖아요. 그럼 20년도를 쭉 봐봐요. 이제 내 원천징수를 홈택스에서 받으면 내 근무 기간에 이제 밑에 보면 이게 이제 급여성 밑에가 성과급이거든요.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내가 요렇게 나오는구나. 요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를 알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거를 보면 다음 연도 거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뭐야, 일단은 위에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급여가 달라졌는데 아까 5,690에서 5,920만원이 됐는데 4% 오른 거예요.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 회사가 적어도 연에 4% 이상씩은 올려주고 있으니 이제 23년도에 올릴 금액은 최소 4% 이상은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직할 때는 최소 4%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것도 하나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성과급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19년도에 만약에 이직을 하면 20년도에는 나의 19년도 만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년도에 성과급이 뭐 반만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나죠. 근데 21년도에는 20년도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성과급이 온전하게 나온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 최소 2년 반에서 3년을 근무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한 회사에서 메뚜기처럼 1년마다 옮긴다는 거에 대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급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최대한 내가 많은 금액을 받고 있을 때 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2년 이상을 근무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때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SI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과급을 뭐 보통 이제 월급에 한 번 정도 100%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에 대해 해당이 되진 않지만, 여하됐든 월급에 한 번 100%라고 해도 근무 일수에 나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여하튼 만근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만근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그 사람한테 메일을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뭐 거기서 서약서를 내래, 영업비밀 서약서를 내래. 그러면 의자 언더바 영업비밀 서약서 .pdf 원천징수 20년 21년,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도 실된 거, 그 다음에 3개월 급여 내역의 급여 명세서를 PDF로 쭉 다 파일을 압축했겠죠? 그러면 내가 파일 챙긴 거에 대해서 이런 거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서 밑에다가 내가 21년도, 22년도에 받을 금액을 이제 적는 거예요. 내가 21년도에는 이 정도 됐고 22년도에는 4%가 올라서 올해 22년도에는 이만큼 받을 것 같아. 만약에 지금 22년도에 만근을 23년도에 이직을 하면 더 올랐을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 금액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23년도 금액을 넣어서 4% 올린 걸로 12 곱하기 해도 돼. 그리고 상여도 내가 만약에 23년도에 이직을 할 건데 22년도 거나 21년도 거에 상여밖에 없어. 그러면 계산을 할 때 대충 작년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올해도 이만큼의 상여는 더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적으면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소개를 작성해주고,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상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복지성 지급 자산을 내야. 이거를 이제 저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식대가 급여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교통비에도 뭐 수당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해요. 근데 사실 안 들어가 있으면 회사에서 뭐 법인카드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실제로 비용 정산을 제가 쓰고 나서 실비 정산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회사의 복지로 재원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으면 되고, 사실 그런 거 없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적어도 돼요. 이 정도는 적어서 내가 급여 외에 이런 현금성 복지가 더 있다, 그런 거를 어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더 어떻게 보면 펌핑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막무가내로 펌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밑에다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 팁이에요. 그래서 연차 수당이 있으면 1년에 제가 만약에 휴가를 안 썼을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 적어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허무맹랑하지 않은 나의 총 합계 올해 받을 금액을 일단은 적어서 이렇게 준다. 그리고 요 급여의 구성 항목은 월급이 있고 순수, 그 다음에 내 뭐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장 차장이라든지 직책 수당, 그 다음에 뭐 내 자격증 있으면 자격 수당,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표시가 돼 있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급여에 있다고 표시하면 넣으면 되고, 급여명세서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다면 밑에다가 넣으면 돼요. 해서 나의 급여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내주고 상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내주면 좋다. 상여 같은 경우 전반기 하반기인지 명절이 따로 있는지 고가에 따라 추가금이 있는지 여름휴가 비용이 있는지 회사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론은 나의 급여 구성을 최대한 자세하게 보내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너네가 나한테 제시를 해줘.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내면 그 사람 쪽 입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보내주고 왜 자기네가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써줘요. 근데 내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내면 걔네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내요, 내 경험상. 그러니까 걔네가 자세하게 보내줘야 나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여기서는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부분 수정해서라고 얘기를 하려면 나도 정확하게 주고 그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받아야 내가 재요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재요청해서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도 재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하려면 모든 패를 처음부터 까면서 하는 게 좋다.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답변을 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최대 얼마까지를 부르는 게 뭐 시장의 룰인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회사에서 전 회사를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등등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